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지난주 청약 열기 속에 잠깐 묻혔던 우리 증시의 고민거리들이 있죠. 오늘은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들에게 운명의 하루가 될 전망입니다. 거액의 횡령 사건이 벌어진 이 회사가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날인데요. 상황에 따라 거래 정지가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상패 결정이 난 신라젠 주주들도 패닉 상태입니다. 개미 투자자 지분이 90%가 넘는 이 회사도 경영진의 배임 횡령으로 거래가 정지된 지 벌써 2년째입니다. 한때 우리 증시의 효자 종목이던 바이오주. 언제쯤 정상 궤도로 돌아올까요? 1월 24일 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경제발전소에서는 매일 아침 여러분 문자 기다리고 있죠. 오늘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또 방송 들으시다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샵 0951로 들어오는 문자 또 앱으로 들어오는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중간고사 보고 있는데요. 청취율 조사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혹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청취율 조사 번호일 수 있거든요. 받아서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듣는다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차림판 알려드릴게요. 최근 서울 경기 지역 순회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각 지역 부동산 공약 발표에 분주하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민 제안 공약 4건을 채택했습니다. 이른바 공약 언박싱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3지대 후보들의 동향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5일 이상 쉰다 이런 조사 결과 나왔는데 회사에 따라 업황은 좀 다른 모양입니다. 또 최근 급락하는 미국 주식, 2조 원 순매수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손실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오늘 주식 시황에서는 이런 소식 포함해서 지난 주말 뉴욕 증시 그리고 이번 주 우리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연미의 경제픽. 지난주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청약 엄청난 이슈였는데 공모주 펀드라는 게 대체 뭐길래 다들 이러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이게 정말 끝인 건지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경제탐사 시간에는 임금 피크제 이거 퇴임 앞둔 분들의 임금을 좀 깎아서 청년 고용 늘리자는 취지인데 실제로 일자리가 늘어났을까요? 저희가 꼼꼼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경제발전소 저희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저희 소개해드린다는 말씀 드렸죠?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전국에 총 311만 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 약 1,500개의 국민 공약이 접수가 됐습니다. 4개를 이제 골랐는데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안일화가 확실한 정권 교체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 말씀들이 국민께 스며들고 있습니다. 네, 디데이가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예전과 비교한다고 하면 늦어도 한참 늦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제3지대 후보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주말 사이 있었던 여야 정치권 소식 공약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서울신문 강윤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후보는 서울 경기 지역을 6일 동안 방문하는 그런 일정을 지금 소화를 한다면서요? 예, 이재명 후보에게 경기 지역은 정치적 고향이자 홈그라운드라고도 표현했는데요. 대선 최대 승부처로 수도권 지역 민심이 좌우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경기 지역을 4박 5일간 그리고 그전에 송파 방문했던 서울 일정까지 포함해서 총 6일간 지역 행보에 나서겠다라고 했고요. 대선 후보로서는 역대 최초로 경기도 31개 시군을 모두 방문하고 각 방문하는 지역마다 동네 공약도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건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를 하면서 가졌던 그 성과 중심에 자기 강점을 부각하려는 행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용인을 방문해서 경기 공약도 발표했는데요. 네. 앞서서 윤석열 후보가 그 GTX 관련한 그 노선 연장이나 신규 GTX 관련한 발표를 해서 G플렉스다라는 지적도 받았었는데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발표해서 A 플러스, 뭐 C 플러스, D, E, F 요청과 수요만 있다면 이 GTX 추가 추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해서 이 부동산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금 정부하고는 여러 가지로 입장이 좀 엇갈리는 상황들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어제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31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놨네요. 네, 그 정부의 기존 공급 계획이 206만 호였는데요. 여기에 이재명 정부에서 105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관심은 서울 지역일 텐데요. 신규 공급을 약속한 48만 호 중에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28만 호, 그리고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한 20만 호 등을 공약했고요. 그 많은 보도들이 있었지만 김포공항은 일단 존치를 전제로 주변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8만 호, 그리고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 부지를 활용해 10만 호, 태릉, 홍릉, 창동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2만 호, 그리고 1호선 지하화 등을 발표했는데요. 기존에 거론됐던 그 경부선 지하화 관련해서는 아직 그 캠프 내 이견이 있다라고 해서 공약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그 주택 공급 공약에 대해서 임기 내 공급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데요. 정책 담당자들은 이 확정된 물량을 공급하겠다라는 신호만으로도 부동산 안정화에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값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놨네요. 이재명 후보의 소신과 관련된 건데요. 그 공공택지 공급 가격 기준을 조성 원가로 바꾸면 이제 분양가 공개제도나 분양가 상한제 등을 통해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공약했는데요. 일부 기자들이 그 사실은 청약 경쟁을 통해서 로또 청약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이렇게 시세가 높을 뿐이지 이런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이익은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옳다라고 이재명 후보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 물량의 30%는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그 용산공원 인근 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판이 많은데 이 10만 호 역시 전량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구상이고요.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임기 내 공급은 당연히 쉽지 않다. 하지만 주택시장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관련 정책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많이 내놨는데 지난주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이었거든요. 14조 원짜리 추경안을 이번 주에 아마 오늘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거 증액하자, 대선 후보들이 다 모여서 얘기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이나 타당에서는 지금 호응이 있습니까? 그 추경을 증액하자라는 데는 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대선 후보들끼리 이 토론 혹은 간담회를 갖자는 데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그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앞서 제시했던 35조 원 규모의 추경 증액안을 의제에 올리자라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제대로 된 추경안을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가져오라는 말이지 실효적 조치가 아닌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의 그 행동이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볼지 의문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도 이 긴급 회동 제안에 선을 그었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될지 지켜보고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주말에 충청권을 방문을 했는데 토론 준비에 올인한다까지는 얘기가 나왔고요. 언박싱 데이라고 국민 공약을 하나하나 같이 만들었다 이 의미를 강조하던데
부모 육아 재택 제도. 이게 뭔가요? 국민제안 공약 4건을 채택했다고요? 예, 그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국민제안 공약 채택이 대세인데요. 앞서 이재명 후보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 검토만으로도 큰 관심을 받았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 역시 윤석열 공약 위키 사이트를 통해서 그 1,500여 건의 아이디어를 받았고 이를 당 전문가와 청년 보좌역들이 실제 공약으로 다듬어서 4가지 공약을 채택했는데 그중 하나가 부모 육아 재택 제도입니다. 이게 일가정 양립 위해서 재택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보장하고 그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인데요. 뭐 여야 후보들이 공약 경쟁은 사실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 공약이 서로 닮아간다는 비판도 있지만 사실은 국민들에게 다가간다는 차원이 더 클 수 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그래서 양당 후보들의 공약이 닮아가지만 그만큼 국민들에게 주는 편익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유권자들이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생활 밀착형 공약들 이런 것들 제안을 받겠다 이런 입장까지는 좀 지켜볼 만한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안철수 후보 유일한 부울경 후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신재가 치국평천하 수신재가 치국평천하랑 좀 다른 얘기인가 봐요. 같은 얘기인데요. 그 안철수 후보의 그 뒤에 걸리는 뒷걸개에 안철수신재가 치국평천하라는 문구가 걸렸는데 이게 아마도 이재명 대선 후보나 윤석열 후보의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한 신상 리스크 관련한 걸 우회적으로 비판한 문구인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는 사실 지난 주말간 경남 부산 지역을 방문해서 유일한 부울경 후보다. 할아버지는 부산 상고를 나왔고 아버지는 부산 공고를 나왔고 나는 부산고를 나왔다. 라고 지역 연고를 강조했고요. 그 배우자인 김미경 교수는 네. 25일부터는 호남행 일정을 예정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 가족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그 안철수 후보는 부산 일정 중간에 인천공항으로 와서 딸 설희 씨 귀국 마중을 하기도 했는데 네. 이게 또 뉴스가 됐던 이유가 그 설희 씨가 그 박사후 연구원으로 미국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난달 소속 연구팀이 발표한 오미크론 전염성 관련한 연구 결과물이 뉴욕타임스에도 실렸기 때문에 그 안 후보의 딸 설희 씨가 귀국해서 가족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 가족 리스크가 가장 적은 후보다라는 모습을 좀 비추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심상정 정의당 후보 그리고 김동연 새물결 후보는 어떤 주말을 보냈습니까? 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사실 재신임을 구하겠다라고 선거 운동을 멈췄다 다시 왔는데요. 진보의 기존 가치인 노동이나 여성, 장애인 같은 활동을 하면서 또 진보의 금기 깨기에도 나서기 위해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서 기업을 위해 누구보다 협력할 의지가 있다. 그게 헌법 규범의 토대 위에 있다면 이라는 의사를 밝혔고요. 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였던 김지은 씨를 비공개로 면담하기도 하면서 위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는 주말간 광주, 전북, 전남 시도당 창당에 나섰는데요. 그 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당장 해결할 국가 문제가 있다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토론회를 제안했는데 사실 양당 후보의 응답은 없는 상황이어서요. 김동연 후보 스스로도 지지율 빼고는 다 갖춘 후보가 제 별명이다. 이번에 힘이 모자라면 다음 네. 정치에서라도 바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지율이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그 양당 간의 토론 말고 사자 토론으로 하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토론의 네. 형태는 결정이 됐습니까? 그 지상파 방송사에 제안한 양자 TV 토론이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사실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 심의가 26일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심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양당이 제안한 일자인 30일이나 31일 황금 시간대에 양자 토론이 잡히면 그걸 추진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고요. 이게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종편을 통해서라도 황금 시간대 방송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 쪽 입장이고 민주당은
어느 시간이든 지상파가 제안했던 27일도 네. 좋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설 연휴에 우리가 어떤 토론을 보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정치 뉴스 마무리하고요. 경제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이어서 서울신문의 강윤혁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설 연휴에 5일 동안 쉬는 회사가 10곳 중에 7곳 이상이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네요. 예, 항상 이런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좀 조심스러운 이유가 그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전국 5인 이상 5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 유무 실태 조사를 한 결과 73.7%가 5일 휴무를 응답했다라는 보도인데요. 사실 이 조사 대상이 되지 못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자영업자 분들에게 이번 설 연휴가 어떨지 좀 이런 보도를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5인 이상 사업장들에서는 이렇게 5일 휴무를 하는 이유가 단체 협약 취업 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 실시 때문이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이런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그 노동자들도 좀 생각해야 될 설 연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직원들에게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기업은 61.9%였는데요. 네. 지난해 조사 때보다는 1.6%포인트 감소했다라고 하고요. 올 설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53.9%였지만 악화됐다는 응답도 36.3%나 됐기 때문에 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는 설 연휴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가 좀 시원치 않은 상황인데 미국 주식을 순매수하는 우리 서학개미들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 연초에 사실 그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서학개미 분들이나 코인 시장에 투자하시는 코리니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그 연초부터 긴축 우려에 급락하는 미국 주식을 오히려 국내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순매수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증시 전문가들은 증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 23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결제액이 17억 1,767만 달러로 하나 2조 509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이 중에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으로는 상장지수 펀드인 프로시어즈 울트라프로 QQQ 3억 2,379만 달러. 이게 매수 우위로 기록했는데 이게 나스닥 100 지수의 하루 등락률을 3배로 따라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아이고. 사실 떨어질 경우에는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그러게요. 상황입니다. 나스닥 요새 어려운데요. 네, 그 외에도 뭐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기술주에 대한 순매수액이 많았는데요. 그 연초부터 약세를 보이는 미국 뉴욕 증시에 국내 투자자들이 매수 우위로 대응하는 모습인데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장도 그렇고 미국 장도 그렇고 지금 증시가 금리 인상 이슈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 손실에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서울신문의 강윤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19 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코로나19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아침에 속보 보니까 7,500명 속보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확진자 수가 다시 7,000명 위로 올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유지해 주시면서 우리 증시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죠, 지금. 한 연구원 네, 나와 안녕하세요. 계신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 네. 보면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금요일 뉴욕 네. 증시부터 한번 정리할까요?
네,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다 또다시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장 중반 이후 하락폭을 급격히 확대하면서 2.7%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주간 기준으로 7% 넘게 급락하는 등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물론 이제 21일 금요일 날 옵션 만기일 파생 상품이 거래되는 이 옵션 만기를 앞두고 수급 변동성이 확대된 영향도 있지만 연준의 긴축 가속화로 본격적인 유동성 회수 시기가 예상보다 빨리 도래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지금 시장 하락 압력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그 금요일에 대형 테크 대장주 중 하나인 넷플릭스 주가 폭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형 성장주들과 테크주들의 실적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지금 자라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미국 중앙은행이 파월 의장이 그 어떤 얘기를 할지 요것도 관심사인데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의 긴축 가속화가 시장 불안의 동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또 반등의 실마리도 1월 FOMC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1월 FOMC에서는 1월에 테이퍼링을 조기에 종료하거나 혹은 1월 금리 인상과 같은 직접적인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연내 금리 인상 속도 및 양적 긴축 시행 시점에 대한 파월 의장의 코멘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근에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연준이 또 증시 구원투수로 나설 수도 있겠다라는 좀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러한 기대감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연초 이후에 증시에서 우려했던 것에 부합하는 수준의 매파적인 발언만 한다고 하더라도 증시는 일정 부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특히 관심 가져야 할 주요 이슈들 있습니까? 네, 이번 주 FOMC 이외에도 굉장히 좀 굵직한 게 많은데요. 일단 4분기 실적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또 테슬라 이렇게 미국 성장주들 실적도 있고 네이버, 삼성전기, LG생활건강,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 시즌은 4분기 실적 시즌의 그 숫자 자체보다는 향후의 전망 변화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어느 때보다 미래 실적 변화에 대한 주가 민감도가 높아졌음을 감안시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미래 사업 전망을 기업들이 제시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제 목요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벤트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예상되는 유통 주식 물량이 5에서 8% 수준에 불과한 만큼 이 종목을 편입하기 위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쏠림 현상이 다른 대형주들의 주가 변동성을 또 한 번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수급상의 요인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수출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분할 매수 기회로 접근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미국 증시 급락의 영향으로 지금 코스피는 0.8%대 하락, 그리고 상대적으로 성장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은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네이버,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이제 오늘 상장한 K옥션, 미술품 경매업체 K옥션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2만 원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5만 2천 원대로 이른바 더블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K옥션에 관심들이 꽤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바이오주 한동안 우리 증시의 효자였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이 분식회계 논란까지 겹쳐져 있는데 증시에서는 바이오주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1월 초까지만 해도 바이오주들 이제 한번 갈 때가 될 거다라는 좀 기대감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셀트리온을 포함한 바이오주 다른 주들 사이에서 악재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1, 2월 달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3월 달에 최종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좀 지켜보자. 이러한 좀 관망 심리가 더 지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주의하셔야 될 구간은 뭐 분명해 보이네요. 지금까지 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여러 가지 음악 좀 바꿔봤는데 분위기 어떤가요? 산뜻한가요? 저희 팀의 멤버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벤져스가 모였으니까 더 좋은 결과가 있겠죠? 악플은 인생의 낭비다님, 자주 오시는 저희 식구시죠? 가족다운 게 특출한 능력이 된 현실이 씁쓸하네요. 아까 정치 뉴스 관련해서 보내주신 의견으로 그래요. 저도 요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오는 전화 다 받고 있는데 허경영 후보 아니면 보험 가입 권유다. 대출 권유도 가끔 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일단 오늘까지만 받아주시고 당분간 좀 쉬었다가 또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하나 57님, 애기 어린이집 보내기 중에 듣고 있어요. 경제뉴스 좋아요 해주셨고요. 포항에서 어플로 듣고 계신 분 고맙습니다. 저희가 라디오 주파수로는 이 경기도까지만 커버가 되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9851님 여기 분당이고요. 잘 쉬었는데 어깨가 뻐근하네요. 에서 제가 혹시 주말에 근무를 하셨나 했는데 게임을 너무 했나? 그쵸. 이거 예전에 스트릿 파이터 이런 거 조이스틱 너무 흔들면 어깨 아프고 하는데 출근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저희는 오늘 돈 버는 소식을 잔뜩 주머니에 담아오신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하고 공모주 청약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은 어떻게 몇 주나 받으셨어요? 청약 넣으셨나요? 이런 거 안 하시나요? 아니 저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운 좋게 네. 경쟁률 낮은 증권사. 그래서 몇 주냐고요? 3주 받았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뭐 증시에서는 단연 LG 에너지 솔루션에 모였던 엄청난 돈이 화제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시장에는 이게 뭐야? 공모주 청약이 뭐야? 아직도 이거 궁금하신 분 계실 거고 네. 배정을 못 받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요. 맞습니다. 이분들은 요게 막차냐 궁금하실 텐데 소장님은 어쨌든 이 LG 에너지 솔루션 27일에 증시에 들어오면 네. 어느 정도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어요? 뭐 대부분 그 전에는 이 신문 기사라든가 인터넷 보면 뭐 따상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이 따상이라는 거 단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 원래 이제 주식의 가격 제한폭은 위아래로 30%씩이지만 공모하는 날, 이게 데뷔하는 날이죠. 주식시장에 딱 데뷔하는 날은 밑으로 마이너스 10% 위로는 200%까지 그러니까 더블까지 가능합니다. 그날만. 희망도 그런데 약간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더블 네. 하고 나서 네. 상장가를 갈 수도 있으니까 이걸 합쳐서 네. 더블 그러니까 2배가 된 이후에 이 상한가를 갔다. 이거를 네. 이제 줄여서 따상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LG에너지 솔루션은 여러 이제 분야에서 말씀들을 하시기를 따상까지는 어렵지 않지 않냐라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뭐냐면 일단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이 분사가 된 게 LG화학에서 나왔잖아요. 네. 근데 LG화학의 시가총액 자체가 그리 크지 않은데 예를 들자면 그거인 거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몸무게랑 아기 몸무게랑 합쳐서 한 60kg 정도 네. 됐는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50kg이 돼버리면 태어나자마자 엄마보다 몸무게 초월할 것으로 지금 보이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 그렇습니다. 네. 이제 공모가의 기준으로만 70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70조 원이 만약에 2배가 된다, 더블이 된다라고 한다면 140조 원인 거고 여기서 또 상한가를 간다고 한다면 170, 180조가 돼버리는 건데 너무 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라고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떨어질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워낙 인기가 많았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전체 물량 중에 거래가 가능한 물량이 9%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희귀하니까 당분간은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바라보고도 있기는 한데 사실 주가 예측이나 전망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올랐으면 그렇다면 좋겠다라는 바람만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김현우 소장은 적어도 27일에 팔진 않겠구나. 글쎄요. 저는 그냥 좀 올랐네 그러면 3개 중에 몇 개는
세 개 중에 몇 개는 네. 그래요. 예. 그런데 한 주도 배정받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에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증권사별로 그 경쟁률이 달라서인데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요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공모주 펀드라고 예전에 사실은 이렇게 공모주가 인기를 끌기 전에 더 일반적인 방법이 공모주 펀드를 통한 투자였어요. 공모주 펀드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구매하는 건데 우리가 예전에는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했습니다. 이게 비례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균등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또 이제 돈을 많이 모으면 그래도 비례 방식으로 어느 정도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공모주 펀드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공동구매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많은 물량의 공모주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공모주 펀드에 넣은 돈이 전부 다 이 주식에 투자되느냐 이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공모주 펀드도 대부분이 그 모인 자금 중에 절반 이상은 채권을 갖고 있어요. 안전한.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공모주 투자할 때 전 재산을 집도 팔고 막 이래가지고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뭐 은행 예금에도 돈이 일부 있고 그중에 일부 증거금으로 집어넣고 공모주 투자를 하게 되는 거니까 채권 같은 거를 50% 이상 들고 있는 상태에서 공모주도 여러 개 나오니까 그중에 일부를 공모주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공모주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상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 있고 공모주에 투자하는 비중 자체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주 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주식 분야가 공모주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식도 투자를 하기는 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이름이 공모주 펀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펀드들과 다르게 다른 주식형 펀드들과는 조금 다르게 공모주 위주로 투자를 한다. 요 정도의 차이이지 갖고 있는 펀드의 모든 자금을 공모주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여기에 몰빵한다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절반 이상은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돼서 굴러가면서 일부 자금을 공모주에 투자를 한다. 이게 이제 공모주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접 투자가 좀 불안하신 분이나 네. 아니면 나는 이 시장에서 좀 증시가 좀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네, 그렇습니다.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은데 공모주 펀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예, 맞습니다. 공모주 펀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공모주 펀드들이 있어요. 그냥 돈만 집어넣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채권, 일부 공모주 투자 알아서 펀드가 운용하는 이 경우에는 한 절반에서 70%까지는 채권을 갖고 있다가 나머지 30% 이하로 공모주를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코넥스 하이힐드 펀드라고 있어요. 이거는 하이힐드 펀드는 뭐냐면 펀드가 갖고 있는 돈의 대부분을 조금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용등급이 낮은 우량하지 못한 기업들은 돈을 어디서 빌릴 곳이 없잖아요. 이 펀드들에서 그런 기업들에게 돈 좀 빌려줘라. 대신에 그렇게 약간 우량하지 못한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너희 펀드에 인센티브를 줄게 라고 하는 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공모주를 배정받을 때 너희한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돈을 들고 있으면서도 이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공모주 배정 물량을 조금 더 받아올 수 있던 같은 돈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코스닥 벤처 펀드라는 게 있는데 코스닥에 상장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 두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공모주에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이 코스닥 벤처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벤처 펀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돈을 넣게 되면 일반적인 수익 외에도 소득공제 혜택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통한 이 펀드를 통한 수익 외에 소득공제 혜택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요. 종류는 여러 가지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네. 만약에 이번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내가 청약하고 싶었는데 안 됐다. 네. 이런 분들을 선택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게 유리합니까?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것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주 펀드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사실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그 공모주들이 훨씬 더 많아요. 보통 비중을 보면 한 75에서 85% 정도가 코스닥 시장에 먼저 상장을 하고 나머지 것들이 이제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이 공모주 펀드를 투자를 하려면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나 공모주 펀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코스피 시장 공모주에 투자하는 펀드가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공모주 같은 경우는 배정 물량이 법적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우리 사주, 그러니까 그 회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사주 조합에 투자하는 이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 같은 네. 경우에 전체 20%가 배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이제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25%,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이힐드 펀드 같은 경우에 5%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 배정 물량 중에 5%면은 작게 보이더라도 네. 이거는 우리가 아파트 청약할 때 특별 공급 같은 거예요. 하이힐드 펀드끼리만 싸우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괜찮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같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의 30%를 이제 코스닥 벤처펀드에 우선 배정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 코스닥 벤처펀드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더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유리하다 요 공부를 했는데 네. 실제로 성적표를 한번 봐야겠네요. 네. 공모주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어땠나요? 이 수익률은 사실은 말씀은 드리지만 참고만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과거 수익률은 들쑥날쑥하니까 이거를 이제 그래? 미래 1년 동안 수익률을 놓고 봤더니 평균적으로 한 6% 났어? 그러면 앞으로도 6% 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면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훨씬 더 손해가 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보니까 공모주 펀드의 6개월 평균 수익률이 한 2% 정도, 그리고 1년 평균 수익률이 5.59% 정도가 나기는 났습니다. 근데 야, 주식시장 많이 오른 것 치고는 좀 덜 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혹은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수익률 떨어지지 않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이 어느 정도 섞여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주시장 하락 구간에서 많이 떨어지지도 않은 거고, 올라갈 때는 또 그런 이유들 때문에 크게 많이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하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에만 공모주에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총 1,000만 원인데 그중에 한 10만 원만 빼가지고 그 1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게 2배가 났다. 20만 원이 됐다. 그럼 수익률은 100%라고 하더라도 전체 1,000만 원에서는 10만 원 늘어난 거죠.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금액, 전체 펀드 규모에서는 아무리 공모주가 일부에서 대박이 났다고는 하더라도 전체 수익률은 그렇게 끌어가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크게 변동성에 휘둘리지는 않을 수 있는데 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을 수 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뭐 코넥스에 투자하는 펀드라든가 코스닥에 투자하는 펀드들의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수익률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위로 한 10% 났다 그러면 아래로도 10% 날 수 있구나라고 꼭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공모주 펀드 관련해서는 수익이 좋긴 했는데 보장할 수 없다. 그렇죠. 이거는 투자자 개인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데 맞습니다. 가입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직접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요즘에 뭐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들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검색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 공모주를 투자를 하려면 뭐 증권사에 미리 계좌 개설을 하고 또 몇 주를 받기 위해선 증거금 얼마를 넣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공모주 펀드는 그냥 일반 펀드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얼마 투자할 거예요라고 한다면 펀드 가입하고 거기에다 그만큼 돈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뭐 이걸 자동이체를 할 것이냐, 매달 적금처럼 따박따박 가입을 할 거냐, 아니면 목돈을 가입할 거냐, 요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택 가능한 부분이고, 가입하실 때 뭐 은행에 직접 가시거나 증권사 가셔가지고 직원한테 얘기를 하시면은 충분히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MTS에서 검색해도 나옵니까? MTS에서 검색하면 주로 이제 주식이라든가 ETF 정도만 나오고요. 증권사 홈페이지라든가 네. 은행 홈페이지 금융상품란에 가셔가지고 찾는 게 좋은데, 그것보다는 그냥 인터넷 검색창에 해당 공모주 펀드를 검색을 하시는 게 뭐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펀드를 따로 이제 분석해 놓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분류를 해놓은 걸 참고하시고 사는 게 훨씬 더 집중해서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펀드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몇천 개가 넘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 골라내려면 어려운 거니까 미리 공모주 펀드들은 뭐가 있는지, 그 중에서 수익률이 높은 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우등생들이 공부해 놓은 걸 좀 참고해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공모주 펀드 가입할 때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근데 조금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에 이것까지 봐야 되나 싶기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의도한 대로 투자가 되려면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펀드를 투자를 한다, 주식형 펀드를 일반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상품 설명서, 투자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투자 설명서를 열어보면 우리 펀드는 어떠한 종목 혹은 어떠한 섹터를 위주로 투자를 합니다라는 것들이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공모주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장에 어떤 공모주를 몇 %, 비중으로 어떻게 담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담아놓은 공모주들을 언제 팔 것이다라는 것들의 컨셉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개인이야 공모주 받자마자 그날 팔아도 되지만 기관들은 사실 그날 팔 수가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주식을 쥐고 있어야 되는데 개인 입장에서는 기관들이 안 팔아주는 게 좋겠지만 내가 돈을 넣은 펀드도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빨리 가격이 올라갔을 때 팔아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얼마나 긴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하지만 요거까지 세세하게 확인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싶으면 요것만이라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매 수수료. 펀드는 오늘 집어넣었는데 오늘 내가 집어넣은 100만 원이 내일 조회해보니까 110만 원이 됐더라. 그러면 요걸 환매했을 때 주식처럼 바로 10만 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나 아니면 그 펀드에 투자하는 다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누군가 그렇게 돈을 자꾸 넣었다 뺐다 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건 이른바 어떻게 보면 먹튀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넣은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통상 90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넣은 돈이 석 달 이내에 빠져나가게 되면 그 간에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은 회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빡빡하네요. 예, 빡빡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90%를 회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펀드 같은 경우는 한번 내 돈이 들어가면 못해도 석 달 이상은 있어야 정확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공모주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렇습니다.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는 첫날 수익이 급등하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바로 다음날 빼가려고 하죠. 그래서 환매 수수료를 청구하는 펀드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 펀드 같은 경우에는 환매 수수료를 안 받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공모주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수익이 물론 수익 구조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환매 수수료를 징구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셔야 되고 환매 수수료를 그럼 징구 안 하면 모두 다 그 펀드에 하루 전에 집어넣었다가 상장하면 다 빼갈 거 아니에요. 이걸 막기 위해서 소프트 클로징이라는 걸 해요. 뭐냐면 그게 뭐예요? 일정 기간 이전에는 돈을 안 받는 겁니다. 아예 가입을 안 받습니다. 환매 수수료가 없는 대신에 기존에 쭉 우리 펀드를 가입해 주셨던 고객님들한테만 수익을 돌려드릴게요 라는 컨셉을 갖고 있는 거죠. 기차에 안 태워준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단골 손님만 태워준다. 네, 그래서 환매 수수료가 적은 펀드 혹은 없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입조차도 지금 사실은 불가능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참고를 하시는 게 가장 투자하시면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처음 알았어요. 왜 이들은 수수료를 안 받는가 궁금했는데 안 태워줄 거라서. 안 태워줍니다. 그래요. 티켓을 안 파는 데는 운행을 안 하겠다 이런 뜻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로 어떤 기업들 상장 대기하고 있는지 정리하면서 우리 인사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외에도 현대오일뱅크, SSG닷컴, 카카오모빌리티, CJ올리브영, 마켓컬리, 이런 것들 다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공모주가 무조건 대박이 나는 건 아니니까요. 이 기업의 성장 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요. 크래프톤 사례 같은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견 많이 주시는데 저희가 수도권까지만 커버가 되는 줄 알았더니 청주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군요. 95.1로 들으시나요? 궁금한데 약간 지직거리는데 듣는데 지장 없어요. 아버지 제사라 청주 왔습니다. 1503님 저 인근 지역사회 분이시구나. 저도 거기 육거리 시장 자주 가곤 했었는데 반갑습니다. 자, 저희 임금 피크제 오늘 소식 준비되어 있거든요. 임금 피크제라는 게 회사에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 연공서에 따라 임금을 계속 높이 받아가시면 청년들을 고용할 여력이 없으니 임금을 좀 깎읍시다. 대신 고용은 유지할게요. 요런 제도였는데
실제로 거기서 아낀 돈을 청년 고용에 썼을까요?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이 분석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제로 임금 피크제 효과는 어땠습니까? 그 지난 11월에 그 한국 경제통상학회지에 실린 그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이 연구 논문에서는 그 임금 피크제가 장기와 그 단기에 걸쳐서도 고용에 끼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그해 해당 연도에만 전체 노동자 수가 조금 증가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년에서 4년 뒤부터는 그 효과가 완전히 이제 사라졌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임금 피크제 도입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정규직 그 노동자 비율은 줄어든 반면에 비정규직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임금 피크제가 청년층의 이제 신규 고용을 늘리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 비율을 높이는 그런 임금 제도라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이게 처음에 임금 피크제라는 걸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네. 노조가 반대했던 논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새로 고용 창출은 못하면서 기존에 회사 다니던 분들 월급만 깎게 될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네. 지금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게 사실로 입증이 된 거잖아요. 네. 총 고용량은 어떤 경우에도 증가하지 않을 거다. 이 주장이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실상 그런데요. 그 해당 논문에서도 이제 노동계의 이런 주장들이 오히려 이제 현실에 더 가깝다라고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그 국회 예산처에서 나온 연구 보고서를 좀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임금 피크제 도입의 그 고용 효과가 그 청년층 그 고용 증가에는 거의 이제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고령층 그의 그 고용 창출 효과가 조금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0.8% 정도 있는 것으로 좀 밝혀졌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청년층 고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청년층 고용은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고령층 고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청년들을 많이 뽑으려면 네. 임금 피크제 같은 이 돈을 조정하는 거 말고 네. 실제적으로 자리를 늘려야 된다. 그럼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리를 좀 비워줘야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논의는 정년 연장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면 정년 연장 이야기하고 청년 고용 문제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사안이 되는 건가요? 네. 뭐 약간 얘기가 좀 심각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이나 임금을 줄여서 청년 고용을 늘리자라는 그런 프레임 주장 자체가 좀 문제라고 좀 보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청년 빈곤이나 청년 고용 문제만 심각한 게 아니고 이 노년층의 빈곤이나 고용 문제가 사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아시다시피 그 압도적인 세계 1위예요. OECD만 비교해도 세계 1위 수준이다. 네네. 이거 이제 아마 청취자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 빈곤 문제보다도 이게 그 노년 빈곤이 더 심각한 그런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정년을 줄이거나 그 임금을 줄이게 되면 노인 빈곤율이 더 높게 이제 치솟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 문제를 임금 총액과 고용 총량을 그대로 두고서 누가 그러니까 어떤 세대가 이게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이런 세대 간의 프레임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 고용량을 늘리고 총 임금 수준을 늘리는 가운데 이 청년 고용을 증대하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고용의 총량을 늘리고 그 네. 안에서 노인도 정년을 연장하고 청년 일자리도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만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죠. 그게 되면 걱정이 없잖아요. 그게 안 돼서 문제인데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은 뭐가 있어요? 그 이 문제를 그러니까 생산성보다도 좀 소득 분배 차원의 문제로 좀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좀 풀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 몫이 아니라 자본 몫으로 이제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데 더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자본의 그 몫은 하나도 안 내놓은 상태에서 총 고용과 총 임금은 뭐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이제 그 노동자들끼리 나눠 가져라라고 하는 그 식으로 이제 문제를 대응하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본의 몫을 내놓는다. 네.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기업이 뭔가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잖아요. 그럼 네.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자본의 역할, 기업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어떻게 더 충족이 되면 좋을까요? 그 원래 이제 고용 창출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이제 기업이거든요. 기업과 이제 주주들인 건데, 그러니까 뭐 사내 유보나 이제 주주 배당 늘릴 몫을 이 청년 신규 고용으로 좀 돌리고 그 대주주의 이제 자산 증가분도 환수해서 이제 고용 증대 방안으로 이어지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자사주 매입하는데 이제 수십조 원씩 이제 들여서 하고 있고 또 그 주식을 이제 불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배당 성향도 지금 늘리고 있는 기업들도 부지기수인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제 30대 재벌의 이제 사내유보금은 물론 이제 자산 형태로 좀 있습니다만 1,000조 원을 이미 넘은 상태고, 그래서 이런 이제 자금이나 자산들을 뭐 신규 고용을 이제 늘리는데 사용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중소기업에 비해서 주주 배당이 4배 이상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내부 유보율도 50% 가까이 더 많은 반면에 임금 분배는 중소기업보다 50%나 더 적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에서는 이 주주 배당이나 사내유보 같은 그런 자본 분배는 좀 줄이고 대신에 이제 임금 분배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고용 창출을 해 나가자라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럼 실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네. 참 이게 이상적이란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사내 유보라는 거는 돈 벌어서 안 쓰고 쌓아놓는 거. 근데 네네. 이게 그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생각하는 현금이 정말 쌓여 있는 건 아니고 현금성 자산들이 많이 구성이 돼 근데 있는 기업에서 거거든요. 이걸 이제 이런 그 부동 자산들을 유동화시켜서 네네. 뭐 그 자금으로 좀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게 그 기업 측에서는 이런 반론은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는 주주한테 배당해야 될 몫을 다른 데로 사용을 하겠다 하면 주주들이 또 반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주주들하고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네. 만약에 사내유보나 배당 몫을 다른 데로 돌린다라고 하면 뭐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네. 이거 당신들 배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이건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이게 네. 이 문제를 생산성 문제보다는 소득 분배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 답답하기도 해요. 결국은 이 모든 우리의 제안이 대주주나 아니면 소위 우리가 오너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결심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결국. 네, 이것도 뭐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 나갈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도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있을지 우리가 좀 현실적인 방안들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구호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대주주의 자산 증가분이나 평가 차익을 환수한다, 이게 사실상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시장경제 사회에서. 네. 그래서 대선 캠페인 나중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고민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세상연구소의 홍성만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살들의 주영님, 아이고 좋은 제도 같은데 악용했네요. 악용을 막을 제도 강화를 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 항상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할 사람 필요하면 계약직 늘립디다. 정년이 한 명이 나가면 계약직으로 채용하는데 요거 안 됩니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요, 어떤 방안이 좋을까요? 우리 한번 함께 고민해봐요. 저희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발전.